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 증거 중에서 증거 동의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거 동의와 증거 능력이 목차에서 체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마인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에서는 증거법이 11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1장의 증거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법 기초, 두 번째는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 세 번째는 증명력에 관한 증거 법칙입니다. 그래서 증거법 기초편에서는 증거의 기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와 거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에서는 자백배제 법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리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다루고 있죠. 세 번째로 증명력에 관한 증거법칙에서는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보강법칙, 그리고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증거동의와 증거능력은 제5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다음과 같이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이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로 전문증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전문증거의 임의성.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만이 전문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증거의 임의성은 결국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증거 동의와 증거 능력입니다. 주로 전문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가 증거 동의했을 때 그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탄핵 증거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규정이 짜여져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증거 동의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서 강의한 바도 있지만 새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입니다. 증거동의의 뜻이 뭐고 그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증거동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 318조 1항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이제 주된 증거 동의의 주체가 될 것이고요. 뭘 하면요?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서류와 물건입니다. 이와 같이 법은 서류와 물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건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당사자가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바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문 318조 1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문처럼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 결국 증거 동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등 의사표시를 우리가 흔히 증거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 동의라고 하면 하나의 법률 용어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동의는 결국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전문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즉 전문 증거에 해당해서 전문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원 진술자나 서류의 작성자를 소환해서 법원에 소환해서 신문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 증거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또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제도의 취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동의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는 증거 능력 부여설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처분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원래 소환해서 신문을 했어야 하는 그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반대 신문권 포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대 신문권의 포기의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심리주의, 즉 법원이 그 조사 대상을, 증거 조사의 대상을 직접 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직접 심리주의의 예외,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직접 심리주의의 예외가 된다라고 보는 이원설의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판례들을 통해서 증거 동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판례는 83년도에 선고된 82도 2873호 판결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를 먼저 보면요. 판결 요지와 판시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 판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8조 1항은 저희가 금방 봤던 조문이죠. 전문 증거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이렇게 종래 판례가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만 보면 반대 신문권 포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저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 즉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면 증거 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론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 고한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 의사표시는 증거로 한다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가 주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게 되겠죠.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 신문권 포기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러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피고인들의 의사표시가 하나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 라는 방식으로,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에 대한, 그렇죠? 참고인을 W라고 한다면 참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개별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 방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시됐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것이 80년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명시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각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이러한 방식의 증거동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분리 제출 제도를 통해서 검사가 이 80년대에 선고하던 판례가 선고되던 시절에는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가 첫 1회 공판기일에 같이 일괄적으로 제출이 되던 시대의 판례인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시험 문제 같은 것을 보니까요. 그런 것에서는 아직도 이 판례에 기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동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위에서 증거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이 누구냐. 먼저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상대방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상대방인 검사가 증거동의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동의의 주체이죠. 누구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는 건가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거조사에서 배웠지만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는 포괄적인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인도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증거동의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대법원 88도 1628 판결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판결을 읽고 증거동의의 주체, 그리고 뒤에 배우겠습니다마는 판례에서 한꺼번에 나와서 증거동의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증거동의의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법원 88년 11월 8일 선고 88도 1628호 판결이에요. 사건명은 강간치상 상해치사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역시 판결 요지를 적어놨지만 그 밑에 판례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 1항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이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취소 철회한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조사의 취소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2항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요.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그렇죠?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어떻게 해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그와 같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까지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 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 능력은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거 동의의 주체로서 변호인이 하는 증거 동의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다음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래 판결을 읽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증거를 하는데 부동의한다라고 의견이 진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을 해서 앞서 출석했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철회가 아니고 번의하고 증거 부동의의 의견을 번복을 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와 같은 증거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2013년 3월 28일 선고 2013도 3판결인데요. 죄명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판결 요지부터 먼저 보시면 형사소송법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원래 주체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돼서 변호인만이 출석해서 종전 의견을 번복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판결 내용에 1.1과 1.1항이 있고요. 기록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래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 9월 9일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을 했는데 그 기일에 진행된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고소장, 공소의 1과 공소의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그리고 공소의 3과 공소의 4 작성의 각 확인서 이와 같은 서류들에 대해서 이하 이 각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고소장이 증거로 제출이 됐고요. 또 공소의 1과 공소의 2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들 또 공소의 3과 공소의 4 작성의 확인서들 이 사건 증거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같이 출석해서요. 그 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소재 탐지 촉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2월 22일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 후 2012년 4월 5일경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사선 변호인만이 출석을 해서 위와 같이 부동의하였던 증거들 대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종전 의견을 번복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은 여기서 말하는 원심 2심이겠죠. 2심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하면서 제1심 법원 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한 증거 부동의의 의견은 피고인 본인이 진술하였거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든 피고인 본인이 부동의의 의견을 밝힌 효과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1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앞서 본 이 사건 증거들은 전문 증거들인데 결국 고소장이라든지 진술조서라든지 확인서 같은 것들이요. 그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거들은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라는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판결 내용을 저희가 다 읽어봄으로 해서 훨씬 깊게 이해가 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증거동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증거동의의 상대방은 법원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증거동의의 대상은 뭘까요? 당사자들이 하는 증거동의의 대상에 대해서 318조 1항에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증거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서류에 관해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 등의 진술을 기재한 참고인 진술조서나 진술서 같은 것들, 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압수조서, 또 감정서, 의사의 진단서,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대부분의 증거들, 서류들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판례에서는 고소장, 또 참고인 진술조서, 또 확인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처럼 법조문에는 명시적으로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견해가 갈립니다. 물건이 과연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긍정견해, 즉 적극설, 물건도 포함된다는 견해. 부정설,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고 증거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소극설이 있는데 실무는 소극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실무의 입장을 소극설 살펴보기 이전에 각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거동의의 본질을 반대 신문권의 포기로 파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소환해서 반대 신문하는 의미가 있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소극설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가 반대 신문권 포기설의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 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증거물에 대해서는 증거물은 결국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증거동의의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 여부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소극설의 입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것이라는 등, 즉 위법 수집 증거라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라면 그와 같은 취지를 공판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로 취급되는 증거 목록의 비고란 등에 분명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 법원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증거물이 과연 이건 물건인지 서류인지 애매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동의가 있으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의하여 수집 절차에 중대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위법이 있는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도 나올 수 있고요.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는 증거물의 성격과 증거 서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재판 예규에 따르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따르는 재판 예규에 따르면 증거 서류 등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증거 서류를 기재하는 목록에 기재하도록 해서 동의나 부동의의 의견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의 실무이다. 그렇지만 증거물인 경우라면 명백하게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실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다른 사정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겠지만요. 증거물은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각주 4에 밝혀놓은 것처럼 각주 4에 지금 읽어드린 견해는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원 실무제요 형사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소극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재판에 가보시면 증거물에 대해서도 증거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읽어본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증거 동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 동의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 동의는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 전에 하여야 하지만 증거 조사 후라도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자,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증거 동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 부동의했다가 나중에 증거 조사 마친 후에라도 증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번복해서요. 거꾸로 증거에 동의했다가 부동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를 부동의했다가 증거 의견을 동의로 하는 것은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증거에 동의해서 증거 능력이 생겼는데 뒤에 가서 부동의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 동의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증거에 동의한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지만 판례는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요. 별 이견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의사 또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의사가 충분히 나타난 것이면 증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 80년대 판례이고요. 지금도 이제 80년대 판례이긴 한데요. 별 이견이 없다라는 것으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의사 또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의사가 충분히 나타났다면 증거 동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읽고 전문 증언에 대해서, 전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증거법을 이제 저희가 공부해 왔기 때문에 증인이 나와서 하는 진술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전문 증언에 대해서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라고 한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83년에 선고된 83도 516, 83도 516 판결을 보면 무고 또는 모욕죄였는데요. 오래된 판결이라서 원심 판결을 찾을 수 없었지만요. 판결 내용을 보시면 원심 판결 및 대법원에서 말하는 원심 판결은 2심 판결이죠. 2심 판결 및 2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와 모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고소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고소인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 그렇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그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한 것이 채증법칙의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편 또 다른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저희가 보려고 했던 전문 증언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다라고 한 것을 증거 동의의 의사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이죠.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판결을 전문 증거 전반에 대해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적이고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판시는 또 다른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39조, 237조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의 취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원심이 판시 모욕죄의 고소인이 모욕죄는 친고죄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죠? 그 고소장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기관에 또는 법원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출이 되어야 고소 취소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만 가지고는 고소 취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범행 일시가 1981년 6월 말경인데 고소일자가 81년 7월 30일이라면 고소기간 내에 6개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2항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와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복습할 수 있었던 그런 판례이고요. 여기서 좀 더 중점을 두셔야 하는 것은 1항의 판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 증언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다라고 한 부분을 증거동의 의사로 보았던 그런 판례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동의의 방식에 대해서 보면 아까 제가 비판적으로 소개한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안 된다. 효력이 있다라고 본 것이 종전 80년대 판례의 입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증거동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 증거동의의 취소 철회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증거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항에 보시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이라고 하는 것은 318조 1항 저희가 공부했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그렇지 않다. 증거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어떤 경우가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는 경우입니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또 경미 사건으로서 공소기각 또는 면소에 재판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판정의 구성에서 피고인의 출석 부분 그리고 구속 부분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죠. 한편 세 번째 이 구속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272조의 2항에 의해서요. 그래서 변호인은 이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을 듣는 기회에 증거로함에 대한 의의를 표시해서 즉 증거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부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함으로써 증거동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볼 경우가 예컨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퇴정을 해버리거나 재판장으로부터 소송지휘권에 의해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처럼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에 의해서 퇴정된 때에는 과연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330조, 365조, 438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문을 살펴본 다음에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조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33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365조에서는 1항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두 번째 기일에 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 피고인의 출석 파트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438조는 재심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한 부분인데요.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436조의 경우라는 것은 재심 청구가 경합이 돼서 청구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재심 심급에 따라서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즉 재심 개시 절차를 거쳐서 재심 심판 절차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재심 파트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항에서는 다음 경우에는 306조 1항, 즉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 공판 절차 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328조 1항 2호, 즉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는 공소기각 결정의 규정을 재심 심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해서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그렇죠. 피고인의 공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 없이, 또 공소기각 할 필요 없이 계속 심판해야겠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에도 재심 절차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38조 3항은 전항의 경우,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역시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을 하지 못하지요. 재심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재심 절차에 선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재심 절차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심 경우의 438조나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2회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 관한 365조, 또 330조처럼 퇴정하거나 임의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 과연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이지요. 피고인이 없는 경우에 증거 동의를 간주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퇴정한 경우인데 오히려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반대 견해도 있는데요.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판례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필요적 변호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해버리고 변호인도 그에 동조해서 퇴정해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제정 없이도, 즉 없는 상태에서 심리 판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당사자의 증거 동의가 간주될 수 있느냐가 정면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 91도 865 판결은요, 죄명을 보시면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90년대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반정부 시국 사건이 많았을 때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제1심 법원의 심판 과정을 보면요, 제1차, 2차 공판기일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 연기되었다가 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행하여졌고, 사실심리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이 마쳐지자마자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4회 공판기일에 들어서도 일단 출석을 했던 피고인들이, 또 변호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며 퇴장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은 4회 공판기일 하루 전에 법원에다가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미리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1심 재판장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검사의 서증 제출이 있었고, 재판장이 모두 증거를 채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증거조사 절차가 이제 등장을 하죠.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를 하게 되죠. 증거조사를 마쳤다가 고지를 하고 검사의 의견 진술, 구형을 포함해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판결이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판시 사항은 비교적 간단하죠. 자,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하여도 죄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정한 법정형 이상으로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 관련 공동 피고인들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앞서 봤던 형사소송법 330조에 의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 보시면 공판심리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인데, 사실심리를 하면서 증거조사도 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318조 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간주설이라고 할까요? 피고인의 퇴정명령, 재판장의 퇴정명령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허가 없는 퇴정의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취하는 견해들도 있지만요. 판례의 입장은 그렇다. 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약식명령도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정식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458조 2항과 365조 규정이 있습니다. 역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래 판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선고된 2007도 5776호 판결인데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공부한 318조 2항의 내용입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2회 기일이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458조 2항 365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놓고 2회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제재적 규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기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318조 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318조 제1항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 318조 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318조 2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 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318조 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 318조 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그렇죠?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되죠. 318조 2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록 피고인이 이제 항소심에 출석을 해서 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됐던 것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는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네,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시한 다음에 그렇죠? 낭독하거나 제시한 다음에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한 다음에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증거물인 경우에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제시를 통해서 증거조사가 완료가 되고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그렇죠? 증거물인 서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여서 제시하고 낭독하거나 제시하고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하고 열람한 경우에 증거조사가 완료되지요. 그렇게 해서 1심 재판이 마쳐졌는데 나중에 1심 재판에서 그렇게 마쳐졌는데 2심 재판에 가서 번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가 돼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됐고 그에 대해서 취소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증거 동의의 취소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그렇죠? 피고인의 불출석, 불출정 또는 퇴정 명령의 경우에 증거 동의가 간주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268조의 이 규정에 의해서 간이 공판 절차도 저희가 이미 배웠죠. 간이 공판 절차에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서는 310조의 이 전문 증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규정, 312조 내지 314조, 316조 전문 진술과 전문 서류에 대한 전문 증거에 대해서 318조 1항에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318조의 3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미 봤죠. 단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리하더라도 변호인이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즉 증거주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거로 하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규정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전문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증거 동의가 된 경우 법원의 진정성 조사와 이어서 증거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사자가 증거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311조 내지 316조의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에 의해서 진정성이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증거 동의한다고 바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진정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증거의 증명력이 현저히 낮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라는 견해라든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임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견해라든지 신용성을 즉 믿을 만한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등의 견해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술서에 서명 날인이 없는데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면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 수집 과정의 임의성을 포함한 의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상당히 있지요. 네, 이 부분은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거 능력 인정의 요건입니다. 그렇죠? 증거 능력의 인정에 관한 요건에서 소송법적 사실이죠. 그래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에 대해서는 증거법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위법 수집 증거는 이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역시 배웠습니다만 당사자가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아예 증거 동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도 봤지만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그 이야기는 결국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동의에 대해서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편 위법 수집 증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임의성이 의심돼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가 있을 수 있죠. 진술 증거는 제일 처음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목차를 살펴드리면서도 전문 증거의 임의성 얘기하면서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진술 증거의 임의성이다라는 말도 드렸지만 진술 증거는 임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진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임의성이 의심이 된다면 고문이나 폭행이나 협박,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임의성이 의심되면 역시 당사자가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위법 수집 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 증거가 아니라면 증거 동의 이후 법원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증거 동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먼저 물적 범위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증거 내용이 가분, 나눠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동의의 효력이 미칩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증거인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증거 속에 여러 증거의 내용이 가분적으로 들어있다든지 또는 하나의 증거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형태와 성격을 달리하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분하다면 증거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나눠질 수 있다면 일부 동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동의 효력이 미쳐서 증거 능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한편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불가분인데도 나눌 수가 없는데도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치 민사법에서 얘기하는 전부 무효의 법리처럼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가 있으면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처럼 전부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될 것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판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판결을 읽고 경찰의 검증조서 중에서 경찰이 범죄 현장에 나아가서 필요한 검증을 했는데 그 중에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범행 상환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가분적인지 일부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가능할까요? 네. 90년에 선고된 90도 1303호 판결인데요.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처법 위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 취사 과정에 증거를 채택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진술에도 임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이항이죠.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경찰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에서 범행 부분만 부동의하고 범행 부분은 부동의하고요. 검증조서의 내용 중에 현장 상황 부분 당시 현장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가분적이었던 것이죠. 하나의 검증조서에 범행 부분과 현장 상황 부분이 있었는데 범행 부분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동의했지만 현장이 그렇게 생긴 거는 맞다라고 동의를 했나 봅니다. 그 경우에 1심 검증조서 중 범행 상황 부분만 증거로 채택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이 동의한 범행 부분을 증거로 채용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증거 능력이기 때문에요. 즉
증거 내용이 가분적인 경우 일부 동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설명에서 내용이 증거가 불가분인데 나눌 수가 없는데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전부를 부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된 판례에서는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공판정 진술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동의한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판정에서 진술한,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검사 앞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부동의한다라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에 대해서 증거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4년도에 선고된 84도 1552 판결 보시면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이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김권 재갈 씨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 부동의라고 피고인의 의견이 진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판정 진술 부분과 배치 부분 부동의라고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증거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달리, 그렇죠?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이 항에서는 이 증거가 가분인지 불가분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 즉 일처럼 증거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건 부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일부 부동의의 경우 전부 부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불가분인 경우입니다. 가분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엿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위 진술조서들은 원 진술자들이 공판기일에 그 성립에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을 해서 증거 동의가 없었으니까 원 진술자들이 이런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서들에 대해서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 아래 인적 범위에서도 살펴보지만 동의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증거 동의 효력이 미치고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증거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은 없다는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논점이 흐려진 감이 있는데요. 84도 1552호 판결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증거동의의 인적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증거동의는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이 동의했다 그래서 을에 대해서 증거동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증거동의의 시간적 증거동의의 효력이 어느 시간적 범위에서 미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 절차 갱신이 있더라도, 즉 증거동의한 이후에 공판 절차 갱신되더라도 계속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고요. 1심에서 증거동의한 경우 2심에서 신급이 달라지더라도 계속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자, 아래 판결을 읽고 제1심에서 증거로 동의함에 동의하였다가 제2심에서 번복한 경우에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느냐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3도, 93도, 955 판결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자, 제1심 판결 요지를 보시면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 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같다는 거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은요. 사법경찰관의 인력이 부족할 때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경찰관의 일을 하도록 했던 그런 제도지요. 그래서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이 그쵸?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의사를 번복해서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밑에 아래 1, 2, 3항의 판결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안을 갖고 계신 분은 강의안을 통해서, 강의안이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정지하고 판례를 1, 2, 3항을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회와 취소의 개념을 민사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 같은 데서 공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자, 먼저 증거동의를 해놓고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라는 견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라는 견해, 구두변론 종결시까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자, 증거조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의 형태에 따라서 제시, 낭독,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증거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그 증거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가 1번이 되겠고요. 증거조사가 완료, 증거조사 이제 낭독, 고지, 제시 다 됐으면 이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2항이 되고, 그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판결 선고 전에 변론 종결을 하겠죠. 증거조사 완료되고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3번의 견해가 되겠는데요. 판례는 이미 소개해 드렸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시 낭독, 요지고지, 열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다면 그 이후로는 취소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관해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더 이상 증거동의 의견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봤던 대법원 93도 950호 판결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고 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됐고요. 오히려 심급까지 바뀐 경우라서 더더욱이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판례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래 나오는 96도 2507 판결이 되겠습니다. 증거조사 완료 후에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허용되는지 판결 요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증거동의에 의해서 취득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강의안을 통해서, 강의안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이 화면을 정지를 하셔서 1항과 판례사항 1항과 2항과 3항의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이상 이 판례를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문제됐던 증거서류는 진단서와 치료 확인서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증거동의를 함에 있어서 착오나 강박이 있었다. 착오를 일으켜서 증거동의를 했다. 또는 강박에 의해서 내가 증거동의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즉 민법상의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증거동의도 의사표시니까 착오나 강박이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는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동의한 경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민사법의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처럼 그런 견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식으로 얘기하면 고의나 과실 없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민사법과 달리 형사소송의 형식적 확실성을 이유로 이 확실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내지 적정 절차에 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사기는 빠지고요. 착오 강박을 이유로 증거 동의의 의사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견해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립된 판례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아직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의사가 저한테 견해가 생기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글쎄요,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1번이나 2번과 같은 그런 견해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의 확실성 같은 거 또는 형사 절차의 확실성을 생각한다면 3번과 같은 견해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과연 저희가 공부했던 증거동의에 관한 부분이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작년 9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지식을 묻는 문제죠. 증거동의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했기 때문에. 자, 1항.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판례를 위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3.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네, 조문의 내용에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정법 318조 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네, 강의 중에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진 않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불출석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판례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318조 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될까요? 네, 판례 입장은 어떨까요? 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례 견해를 소개해 놨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의 뭐라 그럴까요? 실효성 같은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여기다 실어 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증거동의에 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문제들이 이미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또 앞으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더라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고 또 새로 선고되는 판결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증거동의에 대해서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다소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